뺨랩은 원래 그 MIT 미디어랩에 비트2 아톰이라는 연구 그룹이 있어요. 그 연구 그룹의 최고 책임자가 닐 거센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메이커 스페이스가 나오기 전 개념이에요. 뺨랩이라는 그 개념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유럽에는 해커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걸 보고 좀 디벨롭한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그런 공간을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그게 일종의 그 기술 민주화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잡았고, 그래서 원래 뺨랩의 목적은 그 기술을 저개발 국가에 나눠주고자 하는 거였어요. 기계를 주면 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 것이다. 뺨랩은 아쉽게도 그 산업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업의 제품을 만들기에는 장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공유가 일어나고 기술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하는 공간. 3D 프린터라는 거는 CNC 장비라고 하거든요. CNC 장비라는 건 어떻든 컴퓨터 수치 제어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수치 제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수치 제어 컨트롤 이렇게 되는데, 뉴메리컬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든 좌표점이 있고 좌표점에 따라서 그 이동하는 것일 뿐인데, 그거를 컴퓨터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CNC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3D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을 가지고 그걸 가공하기 위한 그 경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경로를 만드는 걸 캠이라고 하는데, 그 캠 과정에서 G코드라는 걸 생성을 해요. 캠을 하기 위해서. G코드는 이제 기계가 이해하기 위한 명령어들이에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 G코드를 만드는 과정이 엄청나게 쉬워요. 그걸 G코드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슬라이서라고 하는데, 3D 모델을 만들면 한 층 한 층을 다 잘라서 G코드로 만들어줘요. 네. 그럼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G코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캠 하시는 분들이 다 G코드를 직접 짰어요. 심지어는 코딩한다고 직접 손으로 입력하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상당히 어려운 거였고 난이도가 높았는데, 공작기를 다루는 게. 지금은 3D 프린터에서 엄청 쉬워진 거고요. 그 시도를 CNC에서 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테크샵은 이제 미국에 생긴 그것도 개방형 제작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걔는 유료화된 거고요. 장비가 산업 중심이에요. 즉 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면 되고요. 거기는 장비가 산업을 기준으로 있어요. 지금 여기는 워터젯 같은 게 없지만 거기는 워터젯이 있고요. CNC도 정말 성능이 좋은 CNC가 있고, 금속 가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레이저 커터 같은 거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게 있고요. 실크 스크린 하는 것도 있고, 즉 산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에 근접해 있어요. 비교적. 우리나라의 테크샵이라고 하면 저기 수원에 가면 수원의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셀프 제작소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터랑 같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가 테크샵에 가까워요. 수원 중기청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공공에서 하는 것이고 테크샵은 개인 사업체로 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최종 부도가 났어요. 아쉽게도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약해서 부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징적이긴 하죠.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그 아두이노는 이제 더 근원을 따라가 보면, 아두이노 이전에 그런 시도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MIT 미디어랩인데, MIT 미디어랩에서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개발하는데, 이 언어의 목표가 뭐냐면, MIT 미디어랩에는 예술가가 많잖아요. 예술가들한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자 하니까 프로그래밍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목표도 다르고, 왜냐면 예술가들은 비주얼한 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들. 그래서 그것에 최적화된 언어를 만들고 그걸 위한 툴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미디어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일반인들을 위한 보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드를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래밍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프로세싱을 갖다 써요. 프로세싱에 있는 그 아이디를 갖다 쓰는데, 프로세싱 자체가 원래 오픈 소스거든요. 오픈 소스는 이제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그다음 그 보드를 설계도로 공개를 해요. 누구나 만들어도 돼서, 아두이노 호환품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런 아두이노들도 사실은 다 정품이에요. 단지 이름이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코두이노, 무슨 두이노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정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는 스위스에서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표를 했어요. 그게 2016년 1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독일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이게 얘기하는 주체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독일이 의도했던 건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독일은 이미, 그 장비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벌써 준비를 다 해놨고, 일종의 이제 너네들이 앞으로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렇게 서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기기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산하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다 준비돼 있어. 우리 거 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난 다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축은 어떻든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뭔가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동화된. 그러면 인간들이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떠나서 인공지능이 왔다고 할 때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일을 해줘요. 일을 해줘.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뺐는데, 근데 우리는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르게 보면 우린 일을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들을 누가 갖느냐는 거예요. 기술의 민주화가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만큼 사용하기 쉬워지고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되면, 그럼 누구나 인공지능을 키울 수 있게 되면 나 대신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걔가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반겨야 되는 거냐?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딥러닝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의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강인공지능이랑 약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약인공지능은 보통 우리가 하는 시리 같은 것들이 비교적 약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걸 지가 이렇게 피드백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강인공지능은 감정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수준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면 엄청나게 무섭겠지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아이로봇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막 인간 전복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이 지구를 살리라는 목표를 줬을 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사라져야 된다 해서 인간을 죽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한 방법. 사물 인터넷은 되게 쉬운 건데요. 물건이 인터넷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예를 들면 우리는 인터넷을 한다는 게 마우스를 들고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본다는 거잖아요.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런 걸 하는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 자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서울시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심야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심야버스가 어떤 거냐면, 보통 버스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5시쯤에 시작되는데 2시에 퇴근한 사람들이 그걸 놓치게 되면 어디선가 자고 가든지 택시를 타야 돼요. 근데 택시 경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사무실이 모여있는 강남 같은 데는 정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가장 문제가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타는지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에 휴대폰 통화량이 많은 곳을 찾았어요. 그럼 당연히 택시를 잡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하겠지. 그 위치를 노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버스 회사를 설득해가지고 그 노선에 다녀달라고 했는데 꽉꽉 찼죠, 진짜. 버스에 사람이 꽉꽉 차서 못할 정도였어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원래 그거를 버스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버스가 여기에 사람 몇 명 태웠어라고 온라인에 자꾸 올려요. 그럼 우린 분석만 하면 돼요. 심지어 그 분석도 컴퓨터가 하면 돼. 나중에 인공지능이 하겠지. 그럼 자동 배차가 될 거예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UI가 있고 UX가 있잖아요. UI는 유저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가 접하는 환경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좁게 보면 컴퓨터 안에 보면 아이콘들이나 아니면 윈도우 이런 것들이 UI라고 할 수 있고, 좀 크게 보면
내가 어떤 장비를 만지는데 핸들의 위치나 핸들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핸들의 위치 같은 것들이. 근데 UX는 핸들을 잡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UX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진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스위치를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올리면 꺼지고 내리면 켜져. 이게 원래는 UI인데, 원래는 UI, 유저 인터페이스죠. 근데 이 총체적인 경험을 만드는 게 UX예요. 예를 들면 UI는 단순히 내가 뭔가를 접거나 해서 작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UI라고 한다면, 이걸 하고 나서의 피드백이나 이 사전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건가, 이런 전체적인 설계들을 하는 걸 UX라고 하는데, 이걸 더 확장하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코딩하면 프로그래머라고 성립이 되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코딩은 코드를 짜는 과정이고요. 그 전에 설계를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더를 기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게, 단순히 남이 내려준 사양서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 상위 개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의 계급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얘기로.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지, 단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래머와 그래서 그걸 코더라고 불러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게 디자인도 비슷한 개념이 있거든요. 디자이너와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있어요.